네,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대형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 정말 사상 최대 기간인데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역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기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고강도 도발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이제 첫 핵실험을 2006년에 했거든요. 예. 2006년 10월 9일,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추석을 지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네. 10월 9일이요. 그때 예. 10월 아마 6일이 추석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흘 뒤였군요. 그렇죠. 사흘 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또 10월 9일은 10월 10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 하루 앞두고 예. 핵실험을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9일 5차 핵실험을 했는데 그 5차 핵실험 역시 이 추석 연휴 6일 전후로 지금 기억이 되거든요. 예. 역시 정부 정권 수립일에 맞춰서 이 핵실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이런 대형 도발을 할 경우 대개 북한이 기념하는 주요 정권 기념일이나 우리의 주요 명절 또 미국의 주요 기념일 예.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도발을 해왔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그들의 물론 군사 목적으로 도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도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 계기를 전후로 해서 하고 주로 우리 휴일 쉬는 날 좀 예. 긴장이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도발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렇게 도발이 있었지만 올 10월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상식절을 비롯해서 10월 8일에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총비서 추대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고요. 네. 또 10월 18일에 공산당 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올해도 어떻게 도발을 할지. 그렇죠. 지금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그동안 북한이 늘 그렇게 주요 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네. 지난 9월 달에도 9월 9일이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데 예. 그로부터 6일 전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단 말이죠. 네. 그 6차 핵실험을 하고 이후에 유엔 안보리가 재빠르게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했고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 특히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소위 말폭탄이라고 하는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는 예.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북한이 틀림없이 도발할 것이다. 도발을 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 대략 지금 10월 10일 북한의 당 창건일이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10월 18일은 중국의 19차 이 공산당 대회가 있습니다. 예. 이 중국의 이 공산당 대회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에요. 네. 뭐냐면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임기 두 번째 2기 임기를 시작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전당대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은 중국이 미국과 동조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의 안보리 결의에 동참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표시해 왔단 말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중요한 계기에 도발을 하게 된다면 예. 결국 중국에 대한 불만도 표시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노림수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10월 10일과 10월 18일 그 계기로 해서 어떤 전략적인 도발, 다시 말하면 북한이 그동안 유보해 놓았던 화성 14형의 실거리 사격이라든지 예. 네. 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발사라든지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을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거지요. 예. 네. 이 도발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시기적으로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난달에 보면 미국이 B-1B 랜서 그리고 F-15 전투기 등을 동원해서 NLL 상공을 좀 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좀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이번에 B-1B 랜서와 F-15C 전투기의 NLL 이북 이제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 심포 앞바다까지 갔다. 예. 네. 이제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그 보도를 근거로 본다면 사실 그렇게 B-1B와 F-15C 전투기가 가장 다시 말하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가장
북쪽으로 진출했던 사례란 말이죠. 어. 이것은 북한이 만약에 유사시에 다시 말하면 군사행동을 만약에 한다면 예. 미국 단독으로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물론 지리적으로도 가장 북쪽까지 진출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한국이나 일본과 연합으로 하지 않고 예. 미국 단독으로 했단 말이죠.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단독으로 얼마든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옵션, 군사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건데 특이한 점은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네. 북한도 레이더가 있고 대공 미사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사실 일부 대외 매체를 통해서 불만을 표시했지만 예. 대내적으로는 아무런 그 발표를 하지 않고 그렇죠.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긴 하겠지만 B1B 랜서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보복 조치성 도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북한은 언젠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발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북한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대처를 해야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미 간 최근 들어서 말폭탄이 계속 주고받은 사이에 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 옵션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여기에 북한 노동신문이 강하게 비난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나온 노동신문의 비난 내용은 물론 뭐 어떤 성명 형태로 나온 건 아니고요. 노동신문의 개인 필명의 칼럼 형태로 나왔어요. 네. 예. 그런데 이것은 지난달 매티스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동안 이제 군사적인 옵션을 많이 거론을 했는데 특이한 발언을 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인 옵션, 시나리오가 네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노동신문에서 그걸 찝어서 예. 지금 비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을 안전하게 하면서 북한을 때릴 방법은 없는 거다. 없다고. 그건 근거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네. 미국이 계속 끊임없이 북한을 압살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옵션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군사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핵 개발을 완료하고 그걸로 동맹국가 미국 본토를 위협할 경우 공격할 경우 그때는 군사 옵션이 불가피하다라고 예.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데 그냥 미국이 먼저 북한을 때린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결국 매티스 장관이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했는데 예. 저는 근거 없는 시나리오를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B1B의 출격과 연관시켜보면 예. 매티스 장관의 그 언급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도발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이제 SLBM이라든지 ICBM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건 언급을 해주셨는데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수소탄을 또 언급을 했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이제 일리용호가 그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아주 강한 불만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김정은이 맞성명, 개인 성명을 냈고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동안은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했는데 모두 다 풍계리 핵실험장 예. 지하에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지상에서 하겠다. 그리고 그것도 태평양상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예.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동안 국제사회가 과거 60년대 태평양에서 핵실험 또는 수소탄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나라들이 다 태평양상에 자기가 관할하는 그런 어떤 섬이라든지 예.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 국제사회가 그런 지상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한 뒤로는 지상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리용호가 미국과 국제사회를 좀 협박하기 위한 언급을 했지만 태평양상에서 수소탄 실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사실 스스로 종말을 이제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형태의 도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필요하겠지요. 네. 그리고 한편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도발에 앞서서 이달 중순에 대북 무력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훈련이 연휴 기간 도발에 억제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미 간의 이 연합 훈련, 연합 억제력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북한이 이제 도발하면 미국의 주요 전략 사산들이 한반도에 전개해서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를 하거든요. 그건 억제와 응징을 하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10월 중순에 예정된 이 한미 연합 연습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이 포착 또 요격하는 그런 연합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괌포의 타격 발언이라든지 그동안 화성 12형의 또 실거리 사격을 2번이나 했고요. 그동안 이딴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상호 운용성을 재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미사일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높이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한국과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연합 연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나간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을 무력화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훈련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 보면 그 기사에 보면 북한의 대중 수출이 1년 전보다 24% 8억 4천만 달러 정도 축소가 됐다는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상반기 북한의 무역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중국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했지만 예. 제대로 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를 못했어요. 네. 그러나 작년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한 후에 유엔 안보리가 2270호라고 하는 대북 제재 결의를 내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북한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조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금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수출 그 수출액이 24% 약 8억 달러 정도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있는 그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이 북한의 광물들이거든요. 그중에 40%가 석탄입니다. 석탄 수입을 국제사회가 엄격하게 금지를 했고 중국이 그 금지에 동참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이렇게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아직은 김정은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뜻을 완전히 꺾고 변화시킬 만한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보다 강도 높은 제재,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뼈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국제사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북한과 러시아가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도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이 모스크바를 방문을 했는데 이게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국이 미국에 공조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견제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북한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과 관계가 불편하면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또 러시아가 불편해, 과거는 구소련이죠. 구소련과 불편해지면 중국과 가까워지고 그렇게 해서 널뛰기 외교 또는 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그런 외교들을 능수능란하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북중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 번도 안 만나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이제 러시아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최선희가 러시아를 방문을 했고 러시아의 도움을 아마 요청한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아마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최선희가 이번 방러를 상당히 만족하게 생각한다 얘기를 했고 미국을 향해서 또 공격을 했지요. 미국이 북한을 향한 적대 정책을 중단해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역시 지금 북한으로서는 점점 사면초가 돼가고 있거든요. 러시아도 북한과 대화는 하고 있지만 사실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그 제재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서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더 이상 고집을 피지 않고 말고 이 국제사회 요구에 호응하는 것이 북한의 생존의 길이라 이렇게 생각해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또 저희가 이제 대담 전에 보도해드렸던 리포트에서 그 관련된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밝힌 데 대해서 시간 낭비다 이렇게 일축을 했거든요. 미국이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좀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예, 이제 사실 틸러슨과 트럼프가 각각 다른 표현의 얘기는 예.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뭐 거의 같은 얘기라고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그런 대화의 자리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 최대 압박을 가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나오면 관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틸러슨 장관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대화를 강조했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대화를 했지만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시간을 벌고 돈을 벌고 그래왔고 지금도 그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 네. 트럼프로서는 그런 북한, 태도가 변화되지 않은 북한과 또다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역시 우리 정부도 북한과 대화를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법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갖고 있지요. 역시 우리도 국제사회와 함께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이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신뢰에 기초한 공조라고 봅니다. 그 공조가 이루어지려면 투명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고요. 예. 따라서 미국과 북한과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들이 사전 또 진행 과정 사후에 우리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의사가 관철되고 반영되는 그런 형태가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네.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형태의 대화가 된다면 예. 정말 우리 일각에서 우려하는 코리아 패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과 긴밀한 공조, 또 신뢰, 소통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특히 앞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연합억제력 또 대통령이 국군의 날에서 강조했던 우리의 자위 역량의 강화, 대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